진짜 노동자 모셔가지고 노동자분들이 처지가 어떻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총의 전 전책국장을 하셨던 임동수 선배님 모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책국장이 아니고 네. 정책실장 아, 했었습니다. 실장이요? 예. 실장이 더 높은 건가요? 예, 그렇죠. 실국 체계로 돼 있어 네. 높다 낮다 이전에 직책을 네, 정확히 알겠습니다. 실장. 공식적인 직책이기 네. 때문에. 그 이제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네 가지 주제인데요. 그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우자동차 노동자 지금 이제 노동자 대우자동차 예. 소속이시죠.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활동하셨고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이제 정책연구원 활동도 하셨는데 예.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은 한국 GM으로 이제 바뀌었죠. 대우자동차가 매각돼서 IMF 맞고 나서 대우그룹이 해체됐고 그러면서 GM으로 매각돼서 GM 한국 GM으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GM의 도장 2부에 근무하고 있고 어,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방송 출연 많이 안 해봐서 이 작업복을 입고 왔을 텐데 방송 출연이라 그래서 제가 넥타이 메고 왔더니 상당히 불편하네요. 예. 그 얼마나 되셨어요? 대우자동차 입사한 하신 지? 거는 1990년도에 입사했습니다. 음,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있을 때. 네네. 그 대우자동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까 이제 잠깐 물어봤는데 2001년? 그렇죠. 2001년도에 그 노동자들 연화 시위라 그러나요? 네, 시위하는데 거기에 대고 이제 이 공권력이 난입을 해가지고 네. 아주 그냥 야 꼭 광주 항쟁을 보는 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계셨어요? 예, 예. 저도 정리해고 됐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고, 당연히 그 싸움에 같이 했었죠.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방의 교육 중에 그 사태가 벌어져서 음, 그 많은 동료들이 피 흘리고 쓰러지는 거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 이후에 정리해고 투쟁에 그제연서부터 했었습니다만 제가 정리해고 투쟁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서서 정리해고 복직 투쟁을 그 후에 마지막 정리 단계까지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기 IMF 들어오고 나서 이제 구조조정 되고 대우자동차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뭐 GM이 인수하고 나서 그 해고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시에 GM 이 인수 과정에서 이제 제일 쟁점이 됐었던 게 이제 정리해고 문제였죠. 98년도서부터 날치기 이 정리해고 문제가 됐다가 그 후에 그 노동자 대투쟁 통해서 97 총파업 통해서 김영선 정부의 하에서 정리해고가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정리해고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졌지만 그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IMF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 결국은 정리해고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IMF의 주요한 요구 사항 중에 하나였었고, 노동 유연성. 그렇죠. 예. 그러니까 IMF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직접 개입했고, 노동 유연화를 한국 정부가 수용할 것을 그 돈 빌려주는 바로미터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이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 때 정리해고법이 다시 등장해서 결국은 가결돼서 정리해고법이 통과됐습니다만 실제로 노사 현장에서 대량 정리해고가 가능한가? 이게 이제 첨예의 이 초유의 음,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었죠. 음,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그 한국 노동시장을 법 제도화했던 부분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에
그걸 적용을 하려고 했었죠. 음. 그러다가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서 결국은 대규모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현대차 투쟁 때 노동자들이 막았죠. 그래서 생산 라인에 있는 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을 이 10,000명 이상 하려다가 못했고 결국은 아주 기형적이고 변형적인 형태로 식당 아주머니들 구조조정하는 걸로 마무리 지은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노동시장에서 유연하냐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사례는. 왜냐하면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조정한 게 아니고 식당 아주머니들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실현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어닥친 게 바로 대우자동차 대규모 구조조정이었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정리해고법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 법은 통과됐으나 이 노동자의 저항들을 물리치고 현장에 이 마음대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착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우자동차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리해고는 그런 요구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GM 역시 인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사전에 하지 않고서는 인수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결국은 정리해고 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 그런 상황에서 이 공권력이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한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위 사업장 하나의 이제 대우자동차 만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고 그 대우자동차 생산 현장에 대규모 인원들이 실제로 구조조정 당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산업 현장에서 이제는 그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몇몇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도입됐던 첫 문을 연 것이 바로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구조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00명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중소사업장에서 100명, 200명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거죠. 싸우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10,000명 구조조정 당해도 공권력이 그렇게 등장해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관철시키는데 100명, 200명, 2,000명 되는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시켰다고 해서 이게 큰 뉴스거리가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보편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주제 넘어갈 때 이제 IMF 얘기를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그럼 지금 뭐 하시나요?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제가 총연맹에 올해 10월 달까지 그 한국 GM에서 이제 금속으로 파견돼서 파견직으로 정책실장하고 교육국장을 1년 조금 넘게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10월 달에 제가 이제 파견 종료 신청을 하고 11월 달서부터 현장에 지금 복귀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은 휴직계를 내고 잠시 쉬고 있는 상태고 이 쉬고 있는 짬을 내서 인천에는 지금 비정규 노동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비정규 노동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세요? 예. 인천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웬만하면 다 비정규직이니까 이 센터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죠. 비정규직. 자, 첫 번째 주제는 노동자의 현실을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이제 노동 현장에도 자주 가고 뭐 약수도 많이 하고 공약도 많이 내고 있는데 진짜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노동자의 진짜 현실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노동 문제로 저는 비정규직으로 꼽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대선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는 이 단순히 이제 노동시장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근로 빈곤층이 확산되고 이후에 이제 일자리의 질과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선 후보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내걸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이게 뭐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
한 다리만 걸치면 다 비정규직과 연관 안 돼 있는 사람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이럴 정도는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노동 상권을 중심으로 한 노사 관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비정규직 조직률이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까지 다 포함해도 조직률이 10%를 못 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률 놓고 보면 5%가 지금 안 되는 상태고, 이 말은 뒤집으면 한국 사회에 있는 노동자 10 중에 9명은 노동 상권의 무권리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은 거의 99%가 노동 상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 중에서 저변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노동 배제적이고 노동 탄압적인 노사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근저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대우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사설 폭력까지 등장해서 그 SJM 같은데 그 사설 용역 깡패들이 등장해서 공권력도 부족한 지경인지 거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피 흘리고 탄압 당하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에 가장 극명히 보여지고 있는 노동 탄압, 노동 배제적인 노사관계 체제 때문이 아닌가. 빨리 시급히 이걸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비정규직 조직률이 1.9%, 7%? 예. 예. 그럼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네. 막 전국적으로 집회를 하고 투쟁했잖아요. 하루파업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럼 그게 그 비정규직 그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가 그 학교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현장에 실제로 비정규직 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뭐 10명 안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전적으로 이 기업 테두리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온 게 한국 노조운동인데, 비정규직은 그렇게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장에 그렇게 많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다들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장이 다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사회적 화두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스스로들이 나서서 뭘 조직하고 노조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존재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제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그 학교 단위 현장을 뛰어넘어서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의 공통성으로 순식간에 뭉쳐서 파업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한국 비정규직 노조운동사에서 보기 드문 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대차 사내하청이 그렇게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도 현대차 공장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적게는 7,000명에서 10,000명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노동자는 쪽수라고 같이 모여서 노조도 만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중소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비중 중에서 90% 이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비정규직 운동에 하나의 새로운 전형, 새로운 또 추세,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정규직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결하고 싸워 나가야 될지를 새로운 이 전형 같은 것을 창출한 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에 애 둘을 보내는 학부모인데 다 있단 말이죠. 다 급식을 하니까 또 제가 그렇죠. 경기도라 무상급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관련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그 시민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이제 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셔야 된다. 이런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그 배식 예, 해주고 뭐 그렇습니다. 식당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유럽, 뭐 미국 이런데 노조 조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유럽도 이제 신자유주의가 불면서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집권한 스웨덴 같은 경우는 50%가 넘고 제가 알기로는 예, 그리고 신자유주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는 지금 조직률이 좀 낮습니다. 낮더라도 20%를 당연히 넘고요. 그런 나라들이. 이 독일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뭐랄까 이 복지국가 그리고 노조운동이 활성화됐을 때는 50%가 다 넘었죠.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광풍이 불면서 조직률이 이제 많이 다운된 게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가장 이제 그 최장 시간의 노동 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이고 가장 그렇죠. 척박한 이 노동 현장인데 조직률이 오히려 이제 예. 그 제일 낮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이 조직률이 낮더라도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단체 협약 적용률이 거의 80% 90%에 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조직률이 20%대에 불과한데 예. 그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해서 단체 협약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단체 협약 적용을 받는 범위가 80% 90%대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조를 조직하지 않아도 그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을 다 확장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제도적으로 돼 있는 나라고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데다 조직률까지 더 떨어지니까 사실은 노조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 취급받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아닌 거죠. 그럼 조합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노조랑 예. 이제 회사가 했는데 그러면 그 적용이 노조원들만 적용이 된다 이런 건가요? 한국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력 확장 제도가 문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입법 조건이나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현실 적용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조합원들 그 적용하기에도 지금 바쁜 상태죠. 그 이상 노동 조합원이 아닌 이상에는 단체 협약의 보호를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하여튼 이거는 뭐 이따 따로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노동자들 우리 민중들 입장에서는 뭐 민주정부 시절에도 뭐 비정규직법이 이제 입법화되고 막 그 대우자동차처럼 공권력의 탄압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말 이게 노동 현실이 어떤가 곧 이어서 그 얘기까지 같이 하면 좋겠어요. 이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처지 그리고 노동 정책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가장 단적인 게 그 아까 이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일 많이 하고 세계 최장 노동 시간 아닙니까? 제일 많이 죽습니다. 산재 사망률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 금메달을 몇 년째 지금 고수하고 있고 단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 노동 현실을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가장 이 단적인 예가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시장을 아주 제도화하고 고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워낙 심하고 근로빈곤층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에 가깝게
때로는 또 상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금액이 크지 않아요. 두 자릿수 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데 절대 액수로 치면 뭐 몇백 원 더 오른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가장 낮을 때 2.5%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죠.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그렇죠. 그 실질 임금 삭감되는 그것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예, 많이 올랐을 때가 6%. 그래서 저임금 노동시장을 제도화하고 고착화하는 1등 주역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동 배제적인 노사관계가 굉장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제도화되고 고착됐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복수노조 날치기 통과한 거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시킨 조항입니다. 날치기에서 통과시켰고 그 사설 용역 폭력까지 등장하는 그런 노동 배제적인 노사관계가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진행되고 있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명박 인사가 만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한국 노동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노동연구원인데 박기성이라는 노동연구원장을 인사를 했죠. 그 박기성이라는 노동연구원장 이 발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노동상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거든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상권을 헌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명박 정권이 이 노동 배제적이고 얼마나 노동 탄압적인 정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정부하고 노동 정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권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이나 DJ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나 검찰, 경찰, 공권력의 지배 세력이 바뀌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보다 DJ 노무현 정권 때 구속자가 더 많았어요. 현장 노동자들은 그만큼 이제 요구도 많았기 때문이겠습니다만 검찰, 경찰, 공권력이 변화되지 않고 언론 권력이 변화되지 않고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현상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하고 탄압을 하되 그 지난 민주정부, 민주적 정부라고 하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걸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설 용역 폭력이 난무하도록 만들진 않았다는 거죠. 구속은 시켰더라도 네. 그걸 다 검찰, 공권력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사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구속자 수를 직접 줄이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설 용역 폭력이 난무하게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해줬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타임오프 복수노조 그걸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못 풀었어요. DJ 정부 때서부터 얘기돼서 그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도 왜냐하면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청취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날치기 통과를 못했는데 그 의견을 조율하느라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날치기 통과시킨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래서 적어도 이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이명박 정권은 막가파식 그 노동 탄압 정책을 폈다면 노동 탄압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했습니다만 이 관리형 노동 정책을 펴왔던 게 지난 정부다. 그래서 그 차이의 체감도도 상당히 큰 거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손배 가압류잖아요. 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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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배 가압류라는 게 활성화되고 아주 노골화되고 이런 시기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또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음. 이 손배 가압류는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가 파행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부터 불기 시작한 신종 노동 탄압이에요. 음. 그 대표적으로 지지난 정부 때 그 두산중고 배달업 열사가 돌아가신 것도 이 원인을 따지고 보면 손배 가압류 때문이었죠. 음. 그래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이게 비단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특별히 도입된 것이 아니고 음.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던 거죠. 97년 IMF 이후에. IMF랑 더불어서 예. 그래요. 그 IMF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노동자와 IMF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네. 그 IMF 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대우자동차하고 또 연관돼 있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IMF는 우리는 좀 막연한 게 있어요. 그냥 뭐 네. 취업 안 되고 뭐 월급 줄어들고 뭐 이런 정도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IMF는 구체적으로 어땠나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저희들하고도 똑같습니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거하고. 그러니까 IMF가 직접적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온 것은 우리 국민들 뭐 청년은 뭐 대학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고 음. 그 비정규직 늘어나서 좋은 일자리 없어지고 다 그렇게 체감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자들이 느끼고 인식하고 있는 IMF는 87년도서부터 IMF 97년도까지 이 한국 노조운동, 노동운동은 폭발적인 상승기였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노조 민주화도 많이 이루고 그 예전에 이제 공돌이 공순이 듣고 그 조인트 까지면서 이랬던 비인간적인 그 산업 현장에 있어서 이 처우나 노무 관리 같은 것들 다 변화시켰고 그 스스로 이제 단체 협약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IMF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삶의 처지가 IMF가 직접적으로 노동 현장에 불러 일으킨 건 딱 네 가지예요. 하나는 IMF가 이제 돈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 정부에 강요했던 게 공기업은 다 팔아라, 민영화해라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시장은 다 개방해라. 개방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노동시장 유연화해라 라는 거고 그리고 기업에 가해졌었던 각종 규제 장치 풀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동 탄압 혹은 노동 배제적인 이 체제가 고착되기 시작한 게 이제 IMF가 불러온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 중심에 서서 그 IMF를 움직여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IM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제도화를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제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정리해고 법제화하는 부분하고 비정규직을 통해서 노동시장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리해고는 이 두 개가 이제 쌍으로 가는 이유가 두 개 죄송합니다. 밀접히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그 근로자들은 늘 정리해고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 기업 측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고 고용 불안정 속에 놓여서 그 노조를 중심으로 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 노동상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큰 제약으로 불안 요소로 왜냐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노조를 중심으로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위축돼서 밥그릇 챙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축된 조건을 만들었고 다른 한편 정규직 노동시장이 그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비정규직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정규직이 이 한국 사회 거의 지금 900만까지 이르는 노동자의 둘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것이 복수노조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결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날치기 되면서 거의 노동시장, 노사관계 할 것 없이 IMF 체제가 우리 삶의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에 제도화되고 고착되는 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 저는 그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뭐 정리해고도 하여튼 뭐든 다 떠나가지고 저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을 음, 완전히 이 분열시키는 거 있잖아요. 정규직과 맞습니다. 비정규직을 진짜 이게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뭐 공장 안에서 뭐 그 서로 이제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게 가장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비인간적이죠. 그러니까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끼고 오른쪽 바퀴는 차를 조립할 때 비정규직이 끼우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격적인 대우나 그 복지나 임금이나 이것이 지금 반값 임금 이렇게 줘버리면 그걸 어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폭력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도입 초창기만 해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게 이제 정리해고가 자유화되다 보니까 구조조정 언제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초창기엔 그런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발판대 이런 인식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정규직 노동자들 거의 없습니다. 다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자식, 동생들 문제로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되니까 다 같이 느끼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대우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들이 실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정규직 아버지와 비정규직 아들이 함께 일하는데 그 비인간적인 것들을 정규직이라고 해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로서의 인식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이제는 보편적인 인식들을 하고 있다. 그 정규직, 비정규직 지금 당장은 지금 그렇게 차별대우 받고 있습니다만 노동자들 내부에서는 동일한 문제로 같은 문제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FTA 문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노동계, 농민 이런 쪽에서 이제 FTA를 이제 결사적으로 좀 반대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지금 어쨌든 이게 노무현 정부 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를 했는데 노동자들이 FTA를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또 노동자들, 민중들에게 어떤 처지로 돌아올 것이냐, 어떤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다 보니까 이 사실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계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FTA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전개되는 양상이 농민 문제처럼 그렇죠. 예. 사실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농업을 내주고 예. 공업 이제 자동차 예. 많이 팔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의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게 이제 FTA 문제를 각 산업 혹은 업종 간의 수출입에 따른 수지 타산의 문제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 그리고 노동자들 내부에서 상당 정도 그런 이해득실의 문제로 FTA를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IMF 체제가 등장한 것을 이걸 산업 업종 간에 그 주판을 굴려서 우리 업종 내 일자리는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렇게 IMF 문제를 바라보지 않지 않습니까? FTA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IMF가 강요한 그 비정규직 노동체제,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 배제적이고 노동 탄압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그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식 경제 체질로 다시는 이 IMF 체제가 강요한 이런 체제를 개선할 수 없는 이 그런 체제로
제도화한 것이 바로 FTA다. 저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적인 개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 노사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국계 기업 들어와 있는 이 산업 업종 외국계 자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국가가 개입하는 이윤율 저하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아주 예를 들면 심하게 예. 비정규직법을 이제 그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법제화가 되면 그 외국 자본들은 그게 손해가 되니까 예. 불공정 노동 시장으로 음, 왜냐하면 이미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해고의 자유가 다 있는 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시장 경제의 논리로 유럽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외국 자본이 이미 우리 한국 경제에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건 속에서는 명백한 반대 세력으로 남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삼성,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민은행, 금융권 마찬가지고 이미 외국 주주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 주주들이 반대하면 그 통과가 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FTA 이 국가적 체제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하게 되면 상당히 제도적인 개선의 걸림돌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국가 이 협약이라고 하는 체제 틀 내에서 완성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식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다. 이게 농업 문제나 그 당장에 그 수지, 손익 계산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비정규직 말씀드렸는데 비정규직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그래서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정규직화하는데 어쨌든 돈은 조금 더 들겠죠. 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런 법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법들이 FTA의 위반 사항으로 제소당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이게 결국 이제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산업, 뭐 국가 산업 이렇게 좀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하고 직결돼 있는 그런 문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노동자 현실 중에 OECD 아까 이제 얘기 잠깐 드렸는데 OECD 하면은 이제 뭐 저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 이제 자랑스럽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OECD 중에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의 노동 현실, 노동자의 처지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게 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격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해외 돌아다니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동 현실을 비교하면 사실은 고개를 못 들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계 최장 노동 시간에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많이 죽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해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개 사단 병력이 죽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마다 한국 사회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 정도로 이제 산재 사망률이 높고 이 저임금 비중도 OECD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OECD 기준이 이제 평균 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이제 저임금 계층으로 구별을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25.6% 정도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 4명 중에 1명은 먹고 살기 조금 힘들 정도로 저임금 계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OECD 중에서 제일 높고 또 하나는 지금 사회 양극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OECD 중에서 임금 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5.25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상위 10% 소득 계층하고 하위 10% 소득 계층의 이제 격차가 5.25배라는 거죠. 5배 차이가 나는 거고.
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훨씬 그거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 해 국민 총생산 중에서 전체 임금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몫을 얘기하는데 이 OECD 대부분 나라들이 7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96년까지는 조금씩 높아졌었어요. 이 노조운동이 97년도까지 상승기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높아졌어서 96년도에 63%까지 올라갔었다가 IMF 맞으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서 지금은 60%대 떨어졌습니다. 59%대 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한 것 중에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고 계속 준다는 거죠. 이게 하여튼 뭐 이게 고소득층으로 집중되는 그렇죠. 재벌로 그렇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값 임금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거의 재벌 중심으로 그 반값 임금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재벌의 이익률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만 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분배 몫은 계속 줄었다는 얘기죠. 그 대부분 OECD 국가들이 70%를 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낮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공복지에 대한 지출액인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 거의 9%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19.3%라고 하던데 그에 비하면 반도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복지에 대한 지출은 반도 안 되고 임금 격차는 대단히 높고 저임금 비중도 높고 가면 갈수록 노동자들에 대한 분배 몫은 악화의 일로에 놓여 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더욱 심화된 노동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1등하고 있는 분야가 많죠. 뭐 자살률을 하고 그렇죠. 교통사고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노동 쪽에서도 탑을 달리고 있네요. 예. 자, 이런 정도면은 이런 정도면은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처지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혁명이 안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이 정도 되면 차진 사퇴해야죠.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또 노동자들의 처지, 이런 민중들의 처지를 잘 반영을 안 하고 TV 드라마나 이런 건 다 이제 중산층 이런 거 보여주니까 그렇죠. 지금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거를 막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그거에 기반해가지고 또 정치권들이 정치를 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진짜 노동자의 처지를 수치적으로도 얘기해도 이제 잘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렇죠. 몇 프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이제 생존권이 퍼센테이지로 가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짜 노동자들의 처지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제도, 언론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절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런 그 정치를 결국 이제 바꾸기 위한 그리고 정치의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게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일 직접적인 건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이 진보 정당 만드는 거겠죠. 그게 제일 직접적이고 위력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전서부터 13년 냈죠. 그 민주노총이 그 이전 해왔던 이 시대 변화에 기업별 노조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건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하게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산업별 노조운동으로 전환하자라는 거였고 또 하나가 산업별 노조만 가지고도 안 된다. 직접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음. 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7년도에 그 정리해고법 도입을 막기 위해서 김영삼 정부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날치기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서부터 총파업을 한 달 이상 벌여서 결국은 막았습니다만 음. 결국은 또다시 정치권에 의해서 정리해고법이 도입되는 걸 저희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 87년 6월 항쟁도 마찬가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4.19 혁명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사회 변혁에 늘 우리 노동자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때로는 중심에 섰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결국은 그 에너지를 담을 그릇이 없더라. 결국은 보수 정당들이 다 찢어먹기 위해서 요즘 그래서 안철수 현상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공중분해 되더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진보 정당을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력을 높이기 위해서 진보 정당 운동을 해왔고 또 하나는 개입력을 높이기 위한 기본 바탕에는 사실은 노조 조직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지난 10여 년 동안 진보 정당 운동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진보 정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노조 조직률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5%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진보 정당이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 다시 말해서 이제 비정규직서부터 시작해서 조직 확대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률을 10%, 15%, 20%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을 때 그 힘이 곧 진보 정당의 힘이기 때문에 그 조직 확대를 내용적으로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참정권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중 캠페인 그런 것들도 이제는 노조 운동이 단위 사업장에서의 그런 이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사회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펼쳐나가는 운동처럼 해야 되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정규직 64%가 이 고용 불안정 그리고 근무 시간 때문에 투표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뒤집으면 900만 중에서 한 600만 정도는 투표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2등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도 벌여나가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지금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교사와 공무원 또는 아예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 활동 자체가 그걸 좀 벗기 위한 제도 개선 운동도 차기 정부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운동들을 펼쳐 나가면서 직접적으로는 진보 정당을 강화하고 만들고 강화하는 운동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해야 될 주요한 정치 개입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이제 노동자 정당이 네, 대권을 그렇죠. 잡고 잘해가지고 또 연임하고 막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한국은 그거 아니면 답이 없겠는데요. 그죠?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뭐 답이 그렇죠. 예. 결국은 이게 다 모아지는 게 그 사회 다툼이 있는 사회 세력들 간에 그 규율하는 게 이제 법 아닙니까? 법은 정치의 영역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신관계가 극도로 표현되고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제도화되고 공고화되는 법인데 이 법을 이제 결국은 정치권에서 만드는 거고 그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치 세력이 없으면 아무리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결국은 만드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완성되는 것은 끊임없이 노동 배제적이고 노동 탄압적인 그런 이제 법제도가 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선 노동자 정치 세력화 외에
답이 있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곧바로 이제 대선과 노동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끊고요. 마이크 점검 좀 할게요.